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서울 경기 수도권, 영호남 그리고 충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전국 유세에 나섰습니다. 약세 지역인 호남을 찾아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소환하며 민주당의 호남 독점을 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하위권인 광주에는 복합 쇼핑몰조차 없다며 인공지능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 교체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과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탈북민 지원 공약 등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남 광주에서 언급한 복합 쇼핑몰 유치, 이게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 쇼핑몰 이슈를 거듭 띄우고 그동안 여당이 호남에 광주의 시민들을 소외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것은 또 하나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이 광주 복합 쇼핑몰 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에서 주동식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광주에는 왜 코스트코가 없느냐라는 젊은 주부들의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치해달라 해서 유치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거기서 광주 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어긋난다 하면서 반대가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지역 논쟁으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토론도 많이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것이 이렇게 생활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그다음에 그것을 무슨 또 다른 이념의 잣대로 막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가서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지역 내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네. 민주당은 처음에 강력한 반대 주장을 하다가 점점점 꼬리를 내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반대한 것 아니다 하다가 또 지금 또 이상한 행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져주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이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공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공약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쇼핑몰 이슈라는 게 사실 서울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들어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나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상권 문제, 교통 문제에서 이제 네거티브가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좋은, 편리하니까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지금 광주 복합 쇼핑몰 이슈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이제 코스트코 얘기를 했는데, 코스트코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말하자면 넘버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가 매출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것에 대한 편리함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 안에는 멤버십을 가져야 되고요. 또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코스트코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계급화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고요. 광주 시민 중에 일부가 그런 것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광주가 큰 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대형 쇼핑몰이 거의 다 지역 상권을 다 차지했을 때 문제라든지, 혹은 그것과 다른 어떤 서민들의 삶과 괴리됐을 때 나타나는 지역 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형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가 코스트코를 유치한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이슈 띄우기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이준석 대표가 호남 목표 득표율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목표치를 30% 잡든 40% 잡든 목표를 잡는 거는 뭐 자유죠. 자유죠. 네. 다만 그는 이제 선전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목표를 사용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뜨겁다.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착시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당의 과거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득표력이 있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였는데 그때 호남에서 10.5%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20%, 30%, 막 35% 이러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오만해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약간의 이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5%, 30% 이러는 것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많이 뽑았지만 민주당이 해준 게 있느냐. 우리가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3일차였죠. 지난 17일에 경기 안성, 용인, 성남 그리고 서울에는 송파, 서초, 종로를 차례로 순회하면서 수도권 민심받기에 나섰습니다. 거친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양쪽 당 마찬가지죠.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대신 민주당 심판을 외치는 것에 좀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각을 세우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결 구도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 적폐 수사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거 전략에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보고 사실 이재명 후보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막아야 되고 자신이 그러한 큰 정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든 민주당 내의 양심 세력이든 모두 포용하고 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민주당 심판에 더 주목하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워딩에 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한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매우 모순적인 거죠.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적인 것이고 또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비판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는 안 하고 뭐 했냐라는 부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권 심판, 정권 교체라고 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 안 하고 민주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드러내놓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경북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방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다시 찾은 오늘 방문에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보수의 중심 대구까지 유세 일정을 이어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입주할 사저가 마련된 대구 달성군에서도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략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주로 이제 충청권, 강원도, 호남을 많이 방문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경북 지역은 처음 방문하는 지역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중소도시 위주로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이번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지역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 지역은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될 당시에 8080 운동을 통해서 투표율도 80% 이상 그리고 득표율도 80% 이상 얻자 해서 실제로 81%를 달성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가장 득표력이 좋은 대구 경북에서 많은 득표를 해야만이 다른 지역에서 다소 득표상의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만회하고 이어갈 수 있거든요. 또 경북 지역은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고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 후보가 현실적인 공약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으면 안 남을수록 조금 덜 나올 때보다는 더 많이 나올 때를 집중적으로 공약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전략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좀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정치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한테 뜨거운 열기를 주는 화면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대세론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데가 많은 데 가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모아내기도 힘들고 그림이 분위기도 예쁘지 그렇죠. 않죠. 예. 네. 아주 지금 현재로는 이번 대선의 특징상 두 후보 다 양강 후보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또 네. 역으로 보면 자기의 천정에서 과거만큼의 그런 뜨거운 열기를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초창기의 대세론을 잡기 위한 자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가서 그런 큰 꽉 찬 화면을 네.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야 후보 모두가 대구 또 광주에서 그 지역의 후보가 아니라는 측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의 성함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뭐 전략이라기보다 네. 일단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존경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의 표시 그것은 실제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자 고무단장을 했던 정운현 전 비서실장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뭐 썩은 사과,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늘 말 뒤집는 그런 분으로 비판을 했던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나도 당신들의 친구이다.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기에 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과거에 민주당 혹은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을 가능성 실제 이 전략적으로 옳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찍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분들 흔히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민주적 가치를 갖고 계시고 자유민주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은 전두환 정권 같은 그러니까 칼잡이 정권, 무신 정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네. 그런 취지다. 그렇게 봅니다. 네.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다시 한번 4대강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 사업을 계승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이제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건립한 보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게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네. 지역 주민들이 겪어보니까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전부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파괴는 결국 못했고 4대강 보호에서 수위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재자연화라 그랬죠. 원래는 수위를 낮추지 않고 적정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광주 전남의 지역 환경단체, 충청권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은 크게 이분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탈북민 지원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지난 19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해서 탈북민 지원 공약을 내놨는데 취업이나 창업이나 영농 이런 쪽에 초기 집중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탈북민의 90% 이상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원 공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념적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탈북민과 관련해서 뭐 전단을 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좀 막고 뭐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쟁론이 되기도 했고 네네.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지원책 같은, 네. 마련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것 자체의 의제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 의제이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나원에 입소해서 적응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뭐 취업 지원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일종의 정착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월세 보증금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평등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미 탈북민의 숫자가 3만 명을 훨씬 넘었어요. 네. 그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면 새로이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뭐 네. 취업 지원이든 영농 지원이든 네. 이 분야에서 좀 아주 그 강하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그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없잖아요. 땅이 없어서. 네. 사실은 농업으로 정착하려고 하면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요. 농기구도 마련해야 되고 농가 주택도 초기에, 마련해야 되고. 네네. 근데 도시에 정착하면 그냥 임대 보증금만 있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전부 도시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죠. 이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까지 그렇죠. 정착을 해서 차관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농 등 초기 집중 그렇군요. 지원 항목이 들어간 건 그 때문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적금 확대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도입 골자로 하는 이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으로 1억 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용이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들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내용들입니까? 청년 지원을 통해서 목돈이라기보다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죠. 전세 보증금이든 또는 뭐 창업 초기 자금이든 그렇게 마련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 정책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고 곧바로 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 그다음에 주거 모든 것이 함께 같이 네네. 이루어져야 하고 자금 융자 받은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또 실효성이 있을까도 좀 걱정하면서 만든 공약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후보도 거의 비슷한 공약이고 다만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 기본 수당을 지급하겠다,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면에 조금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잘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역 맞춤 공약부터 뭐 청년 공약, 탈북민 지원 공약 등등을 쭉 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김영주 의원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죠. 가장 베스트 공약과 월스트 공약을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요. 베스트 공약은 지금까지 나온 공약 중에서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어떤 네네. 치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인 마음에 들어옵니다. 눈에 네. 들어오는 공약이고 월스트 공약은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4050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공약이 있어요. 공간. 그게 중년 청춘 공간 공약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4050 세대들은 한참 일을 하고. 은퇴는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 마련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네. 측면에서 마치 이제 속빈 강정 같은 그런 공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스트와 월스트를 하나씩. 아니 4050 중년 청춘 공간이면 나도 해당되는데 좀 마련하게 해줘요.
거기 마련한다고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면 안갈 것 같아요. 나가려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역 공약 그리고 정책 공약 등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14만 9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부산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한 것이 화제를 모으는 등 부산이 국민의힘 급상승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됐습니다. 모두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22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뛰게 됐는데요. 전국 각지 14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도 부착되면서 대통령 선거란 단어가 언론에 많이 보였습니다. 3위는 대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450km 경부선 하행 유세를 펼친 윤석열 후보가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 대전에 왔다며 자신이 충청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4위는 방역입니다. 민주당이 예산 결산 특위를 열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방역 지원금이 1,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날치기이자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방역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5위는 부패입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현 정권을 심판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거듭 호소하면서 부패가 급상승 연관어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인물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이름을 살펴봅니다. 1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민주당을 겨냥해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 세우며 호남 민심구의 총력전에 나서면서 인물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한물간 사회혁명 이념에 도취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에 조건과 직책 없이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4위는 가수 안치환입니다. 안 씨가 최근 발표한 노래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 씨는 노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니 모두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위는 히틀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여권을 독일의 히틀러에 빗댔습니다. 민주당에선 실언을 넘어선 폭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임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유세에서 처음으로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선거복을 입고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당색을 전면에 내세우며 호남 출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호남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라며 입을 뗀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남부 수도권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증권거래소 폐지 등 주식시장 공약, 바이오헬스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유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어떤 뭐 경기도나 이런 쪽을 방문을 했는데 키워드를 보면 부동산, 청년, 자영업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선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경기도지사로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2030 세대를 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에게 상당히 호응을 해주는 그런 지역을 먼저 다니면서 초반에 어떤 말하자면 대세를 잡으려는 어떤 노력,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청년, 자영업 이 세 분들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망한 계층들이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청년들에게 가장 좌절감을 맛보게 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결정적으로 그냥 피폐해지게 만든 이 정권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그렇게 내세워봤자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더 나가서 스스로가 이제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분의 해석을 들었고요. 17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신용 대사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그 마음만큼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파산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폐업이나 아주 그런 줄도산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그 동맥 경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심화되기 전에 일정 정도의 그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모든 뭐 빚을 탕감해 준다는 측면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와 어떤 그 투명한 과정을 토대로 좀 더 강력한 구제책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신용 대사면이 가능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채무가 많아지고 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면 뭐 그것은 이미 이제 그 파산 절차 또는 뭐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대사면한다 그러면 그것을 떠안은 금융기관은 다 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고, 아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국가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는 글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대출은 국가가 인수하고 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받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출은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내가 세금을 내서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에 무조건 다 동의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황당무계한 공약을 내는 것은 역시 이재명 후보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에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선 직후에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3월 10일 이후에 코로나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한마디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야간 음식점 같은 거 지금 10시로 돼 있는 걸 12시까지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대폭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풍토병 정도로 코로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을 비롯해서 한참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격리를 푸는 그런 어떤 그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치들이 각 정부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현 정부는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 또 뭐 자영업자들 생각하다 보니까 절충형적인 뭔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다. 양쪽의 불만만 더 높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조금 큰 틀에서 경제적 주체들이 우선은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특위 설치한다는 거는 지금도 뭐 특위 엄청 많은데 또 설치하면 중복되기만 할 거고 3월 10일 이후 되면 이재명 후보자가 특별히 집행권이 생기나요? 어차피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3월 10일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당 후보자가 정말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설득해서 하면 되지. 3월 10일 이후에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나요? 똑같은데. 저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된 내용이고 3월 10일 이후에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거리 두기 안 해도 되게. 이건 잘못이라고 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이죠. 호남을 방문했어요. 첫 방문지는 순천이었는데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동행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호남 행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뭐 연일 뭐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호남에서 뭐 30% 득표 가능하다 이런 뭐 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토끼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선거 초반에는 어쨌든 뜨겁게 호남을 결집시키는 것이 결국 그 자체가 수도권의 지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어떤 선거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 그동안에 호남의 정치인들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그런 내용이고 그 풍력이나 태양광 도입해서 연금 주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인지는 지역 주민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황당한 공약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순천에 가셔서 이낙연 전 대표를 모셔놓고 망신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정운현 전 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호남 지역에는 가서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호남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공약 9단이 적힌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와 자영업자 고통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격파해주십시오! 시작부터 민생을 내세운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을 치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지역 맞춤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막았던 그동안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노후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 일산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고층 아파트로 전부 아파트를 짓고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지하철 또 도로, 공원 시설
이런 그 당시에는 가장 혁신적인 신도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노후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예를 들면 용적률 문제라든가 또는 안전진단 문제에서 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뭐 그런 취지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재건축 자체를 막아오던 분들이 그 신도시에 특별법 만들어서 재건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들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재건축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유동규를 풀어가지고 더 해먹도록 하면 돼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 일산, 분당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혹은 서울의 강북 지역도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의 수도권 규제책 때문에 네.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상당히 제약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실제로 다른 신도시를 막 지어 나가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급이 다 모자란다고 하는 판에 여러 가지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도시 말하면 개발에 대한 뭐 계획을 새롭게 짬으로써 억제되어 왔던 개인의 재산권을 다시 한번 경기도민이나 서울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을 다시 공급 위주로 할 때 이것도 같이 풀어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고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옆에 있다는 이유로 네네. 거의 뭐 개발이 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이재명 후보가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담긴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가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개미감세, 청년감세라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세운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요것은 주식시장에서의 마치 낙수 효과 같은 비슷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실제적으로 양도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차가워져서는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도세라고 하는 건 1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세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자들만의 어떤 리그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는 뭡니까? 아주 일반적인 주식을 넣고 빼고 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래소를 손질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을 위한 혜택이지 청년을 위한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깃이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양도세 폐지를 부자감세고 증권거래소 폐지를 개미감세라고 그러던데 저분이 주식 투자는 좀 했지만 좀 무식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요. 지금 주식 양도세가 원래 내후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올해까지는 그 종목별로 그 한 종목당 보유 그 총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그걸 올해부터 3억 원으로 그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선거 때 돼서 이게 표심에 영향을 준다 해서 또 그걸 밀어놓은 거예요. 1년인지 2년인지.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라고 하려면 적어도 주식을 한 1% 정도 소유해야 대주주 아니겠어요? 근데 그 3억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몇 주 되지도 않아요. 100만 분의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대주주라고 해서 대주주 과세를 하거든요. 내후년부터는 아예 그냥 한 주 거래에도 양도세를 다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더 나가서 지금도 10억 원 그 양도세 규정 때문에 연말 되면 대주주들이요 팔아요.
팔고는 연초에 사요. 그래서 연말에 주식 가격 떨어지고 연초에 주식 가격 올라가는 그 현상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정도인데 3억으로 내리면 그 상황이 커질 거고 전체 양도세가 되면 얼마나 호가가 올지 모르거든요. 반면에 증권거래소는요. 전 세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양도세는 이게 부동산 양도세하고 많이 달라요.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생겨서 과세를 냈다가 양도 차익이 낮아지면 그 공제도 해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고 올라서 팔았을 때는 세금 때리고 내려가지고 손해볼 땐 그냥 둬요. 양도소득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논란은 굉장히 있어요. 주식시장에.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했을 때 증권시장이 대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타격은 개미들이 입어요. 양도세가 사실은. 그걸 막 폐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참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2년 후 양도소득세를 제일 겁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증권거래소 폐지 공약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바이오헬스 공약 잠깐 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바이오헬스 산업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지원,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선사용 후 평가 방식 도입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논쟁거리였던 상황이 담겨 있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되었던 그 어떤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들이 네. 많이 헝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맞고 있는 백신조차도 완벽한 말하자면 뭐 임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급하게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코로나19가 극복되더라도 계속 항시적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백신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조금 선사용하는 영역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가 강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의 테스트 베드를 우리나라가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네. 또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선사용, 후 평가. 그럼 사용하면 사용 대상이 사람의 인체인데 뭐 인간이 뭐 마루탑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맞는 백신도 일정 정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현재 백신은 다 3상을 거쳐요. 다만 3상 실험까지 다 거치고 그리고 안전성은 다 테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다만 이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효과를 전부 다 실험해서 어느 정도까지 측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용한다는 거지 3상 실험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사용 후 평가는 그거는 정말 모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고 네.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도 어디 그냥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에 한번 숟가락 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대표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고 네. 네. SK 바이오팜이에요.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잘 모르고 이랬네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또 질문을 드려야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쭉 살펴봤습니다. 베스트 하나, 월스트 하나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자,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걸었는데 공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된 세입원이기도 하고 이것은 확정된 그 세제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부가세 폐지하고 똑같은 주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월스트는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탈모약 건보 포함 공약집에 넣었더라고요. 네, 살짝 계속. 뺐다가 다시 네. 요거도 먹으니까 또 넣었어요. 그래서 역시 표 없는 데는 뭐든지 다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월스트로 뽑았습니다. 네, 탈모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그리고 지역 행보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야 되겠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요즘 보니까 이제 다시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되치기를 해보려고 하는 정말 참 가당찮은 일을 벌이고 있던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난동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태탕 시즌 2인가 이런 내용으로 뽑았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사이다 한 줄 평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한 주 동안에 많은 관심이었던 것이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후보 단일화 사안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하자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으로 한 것은 윤석열 여론조사로 안철수 이길 자신 없다는 뜻인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이다 한 줄 평까지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